반갑습니다. 해커스 국경작 담당 강사 김종국입니다. 자, 여러분들 먼저 수고 많으셨고요. 어, 지난 토요일 날 시험이 끝나자마자 저희 해커스 선생님들이 간단한 총평 특집을 생방송으로 진행했었습니다. 그때 이미 총평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경제 과목의 수준을 한마디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중간 정도의 그러한 수준의 출제가 나왔었고요. 단지 이런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수리 문제가 한 9문제 정도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예년에 비해선 비중이 높아진 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명심하실 게 있어요. 쌤이 조만간 이제 서울시 시험도 있기 때문에 서울시 지방직 시험도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만 강조드리지만 경제를 정무수 고득점을 위한 비법이 뭐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가 우선 계산 문제를 정확히 빠르게 한 번에 답이 나오게끔 풀 수 있느냐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많은 친구들이 이걸 간과를 해요. 풀 수 있지. 물론 시간적 여유가 많으면 당연히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장에서 조급한 그러한 시간대에 과연 빠르게 정확히 한 번에 풀 수 있느냐, 가장 중요한 경제학 정복의 첩경입니다. 계산을 정말 빠르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지름길이었고요. 그 다음 말문제들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이제 봉투 모의고사에서 서술형만 25문제를 전면에 제가 전개할 정도로 열심히 해드렸는데, 사실 말문제는요 오늘 풀이다 해드리지만 비문학 독해라는 기본적 생각을 갖고 있으면 별거 없어요. 근데 계산이 빠르게 안 되다 보니 조바심이 나고, 그 조바심이 말문제를 그냥 어렵다라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이게 고득점이 안 되는 것이지, 실제로 얘만 빠르면 얘는 별거 없습니다. 자, 또 하나, 지난 그 생방송에서도 카톡에서 언급이 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만은, 쌤의 작전 아마 공부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예, 대부분 다 적중을 했습니다. 자, 그 유명한 실크 자켓, 쌤의 요즘에 이제 심화반 과정에서도 제가 설명드리고 있죠. 그대로 적중을 했습니다. 사실 이거 굉장히 고난도 문제예요. 굉장히 고난도 문제인데 우리 친구들 몇 초 만에 풀었다고 그래서 너무 반가웠었습니다. 뭐 테일러 준칙 등 많은 것들이 적중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은 이거예요. 계산 문제를 정말 빠르게 정확히 해달라. 제발 간곡히 말씀드립니다. 근데 그게 그냥 풀 수 있지, 나는 당연히 풀 수 있어, 이렇게 마음먹으시니까 실제 시험장에선 그게 발휘가 안 되면 그 다음부터 계속 더디게 되더라고요. 자, 오늘 25문항 똘똘이 한번 풀이해 볼 거고요. 자, 먼저 첫 번째로 가겠습니다. 자, 소득 분배와 관련된 지표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득 분배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평이하게 나왔는데, 우리가 주목할 점은 5분위 배율이 이번에 그 군무원 시험 22년도에 첫 선을 보인 뒤에 국가직에서도 처음 등장했죠. 쌤은 뭐 기본 때부터 설명해 드린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자, 우선 10분위 분배율은 하사 상위. 사실 시험장에선 가장 이것이 효자예요. 그래서 하위 40% 소득 점유율을 상위 20% 소득 점유율을 나눈다. 1번은 맞죠? 2번 5분위와 진위계수는 모두 작을수록 평등이니까 클수록 불평등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그랬죠. 10분위 분배율은 하사상이라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지만 진위계수는 전 계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서로의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심화 수업 때 정말 많이 설명을 드립니다. 따라서 진위계수가 특정이 아니라 전 계층이니까 잘못됐네요.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자, 기본적인 문제를 지금 물었습니다. 자, 먼저 B가 공격적 투자를 가정한다면 A는 10이죠. 보수적 투자를 가정한다면 역시 9죠. 그러니 A의 우월 전략은 공격적 투자가 되겠고요. 그 다음 A가 공격적 투자를 선택한다고 한다면, 자, 우리 B는 역시 공격적 투자 5였습니다. A가 보수적 투자를 선택해도 B는
공격적 투자 4를 선택하니 공격적 투자가 B의 우월 전략이죠. 그래서 모두 우월 전략이 있고 우월 전략 균형도 있고 내시 균형도 별표끼리 만나는 유일한 요거 하나일 테니 2번 정확히 맞습니다. 1번은 존재하지 않는다 했으니 잘못이네요. 자, 사실 여러분들 2번이 맞다면 요거 정도만 재확인하고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친구들 불필요하게 읽는단 말이에요. 그건 해설 강의할 때 공부할 때 점검하는 것이지 맞다라고 한다면 집중력 발휘해서 체크하고 넘어가셔서 그래야 시간을 벌어야 여유가 생기고 그래야 좀 더 어려운 문제를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정답 2번이고요. 자, 3번 재수의 딜레마 한 예로 볼 수 있다. 자, 재수의 딜레마라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합의본상 이행을 곤란하게 여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10과 5라는 조합보다 더 좋은 조합이 있었다고 했을 때 이걸 하자고 합의봤는데 결국 이행 못하고 주저하는 현상이 재수 딜레마였었죠. 여기는 얘가 가장 좋은 소위 파레토 효율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얘보다 더 나은 조합이 지금 없단 말이에요. 그죠? 당연히 딜레마를 느낄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딜레마의 예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 4번 두 기업이 어떤 전략을 선택할지 예측하기 어렵다. 지금 예측했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4번도 틀렸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3번입니다. 자, 공공재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무임승차 문제는 배제 불가능성, 비배전성 때문에 나온다. 당연하고요. 자, 공공재는 수직합으로 계산한다. 당연하고요. 그래서 시장 실패를 일으킨 요인이죠. 과소 생산이 됨으로써 시장 실패였습니다. 그런데 경합성이요, 비경합성이요. 비경합성이죠. 간단히 4번 틀려 정답입니다. 자, 4번입니다. 자, 우리 독점적 경쟁 장기 균형이 드디어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거 제가 수업 때 심한 수업 때 그대로 그려드리는 그런 내용이죠. P는 LAC 최소점 좌측에서 장기 균형을 보인다고 그랬죠. 그래서 최소점 좌측. 자, 그래서 기업이 부과하는 가격과 AC는 다르다. 자, PAC 같다니까요. 틀렸습니다. 그 다음 생산량은 바로 여기죠. 100만큼 생산하죠. 틀렸습니다. 자, 기업의 경제적 이유는 0보다 크다. 초과 이유는 없죠. 0입니다. 그래서 정상 이유만 얻고 있기 때문에 3번도 잘못입니다. 자, 우리 이제 초과 설비 드디어 나왔습니다. 쌤이 이제 설명드린 내용인데 엄밀히 말하면 SAC 최소점 좌측에서 생산함으로써 이 차이만큼이 초과 설비다라고 했었죠. 참고로 독점의 초과 설비는 낭비지만 독경은 낭비로는 보지 않는다. 이런 설명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 설비가 현재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4번이 정확한 답이 되겠네요. 그 다음 5번입니다. 자, 사실 이 5번 문제는 재밌어요. 쌤의 작전, 모자 씌우기 작전만 기억하신다면 너무 빠르게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었죠. 자, 여러분들 우리 요거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하양 수요 직선을 가정했을 때 자, 우리 중점이 탄력도 1이었었는데 여기서 탄력도는요. 내려가서 여기가 뭡니까? 내려가서 x 절편까지가 자였어요. 그러면 분명히 이게 1이 되려면 모와 저가 같으면 되거든요. 따라서 q 절편을 구한 다음에 중간값 구하면 수량 나오고요. 그 다음 제가 수평선을 거죠. 수평선 걷을 땐 여기가 뭐였습니다. 여기가 자였죠. 역시 가격도 중간값 구하면 탄력도가 1인 점을 그런 가격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잽싸게 수요 곡선을 표시하면 P절편은 Q가 0일 때 2400. 그 다음 Q절편은 P가 0일 때 자 2400을 20 나누면 되죠. 120이 나옵니다. 따라서 분명히 탄력도가 1이 되려면 가운데 값 120의 가운데 얼마입니까? 60. 수량은 60. 그 다음 가격은 2400의 가운데 값 1200. 그래서 가격은 1200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2번이죠. 자, 우리 6번입니다. 6번도요. 쌤이 그래서
자꾸 말씀드리지만 이번에 그 봉투 모의고사에서도 많이 적중이 됐고 공간번호에 다 있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쌤이 그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 경제 관련 기출문제 공간번호를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공인행위사, 감정평가사, 보험계약사, 공인노무사에서 다 들어있거든요. 지금 여기 수입 할당이라는 단어와 관세 부과라는 표현이 이미 공간번호 기출 다 있어요. 다 다뤘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어쨌든 풀이해 보겠습니다.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로운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ISLM, BP 곡선이 만나는 균형 상태에 있다. 자, 완전 자유입니다. 그런데 1번 변동 환율 제도인데 수입 할당이다. 자, 이 수입 할당을 뭐로 보면 됩니까? 원래는 완전 자유롭게 무역을 하고 있었는데 수입을 할당한다는 것은 그만큼 수입을 뭡니까? 줄이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거를 수입 감소로 보면 됩니다. 너 자유롭게 하지 말고 이것만큼만 수입해. 수입 감소요. 마찬가지로 관세 부과도 어떻습니까? 세금 매기니까 수입품에 대해서 당연히 수입이 감소하죠. 그러면 1번과 4번을 먼저 풀게요. 우리 순수출 x-m에서 빼는 값이 줄면 전체 값 뭐가 되겠습니까? 증가가 되죠. 그래서 따라서 순수출이 증가하는데 이는 마치 확장 재정 정책과 같은 메커니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확장 재정 정책과 같은 메커니즘으로 풀면 된다. 자, 우리 22개 그래프 특강에서 따라서 ISM 뭡니까? 우측 이동. 그러면 R이 상승합니다. 이자 수입 노래가 외자가 막 유입합니다. 자, 달러 공급 증가하니까 환율이 뭐 되겠습니까? 하락. 그래서 첫 번째 선지는 환율 상승이 바로 틀렸음을 알 수 있기에 정답은 1번이죠. 자, 계속해서 추가 설명드리면 그러면 환율 하락으로 순수출이 감소하니까 IS와 BP가 다시 좌측 이동해서 BP는 뭐 수평이니까 그대로죠. 그래서 IS가 좌측 이동해서 최초 값으로 돌아올 테니 Y는 전혀 변하지 않았었습니다. 따라서 변동 환율 제도 때 수입 할당은 환율을 하락시키고 자, 총소득은 영향을 미치지 못했죠. 그래서 이게 틀렸네요. 정답 1번입니다. 자, 이에 비해서 고정 환율 제도를 보겠습니다. 자, 우리 고정 환율 제도 때 확장 재정 정책 역시 IS 우측 이동. 자, 그래서 R 상승인데 외자가 유입되죠. 그러면 달러 공급이 증가하니까 환율 하락의 우려란 말이죠. 근데 이거 용인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 중앙은행이 개입해서 들어온 달러를 사버립니다. 외화를 매입하죠. 대신 돈을 풀 테니 통화량이 증가해서 LM이 우측 이동합니다. 그래서 R은 불변인데 Y가 대폭 증가하죠. 자, 따라서 분명히 4번은 고정된 관세 부과는 통화 확장을 유발하죠. 그래서 소득을 증대시킨다. 정확히 맞습니다. 그래서 1번은 틀렸게 정답이고 4번 맞네요. 자, 2번입니다. 변동 환율 제도에서 확장 통화 정책은 자, 또 보겠습니다. 변동 때 확장 금융 확장 통화 정책은 LM의 우측 이동해서 R이 하락합니다. 그래서 외자가 유출되면서 환율이 상승하니까 다시 순수출이 증가해서 IS 우측, BP가 우측 이동하면서 R은 불변이지만 Y가 대폭 증가하죠. 예, 그래서 분명히 확장 통화 정책은 환율을 상승시키고 소득도 증대시킨다. 참고로 이거는 고재 변금 작전이죠. 고재 변금 작전이라서 뭐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동된 확장 금융 정책은 짱이다. 그래서 2번도 맞고요. 자, 3번 선지. 자, 고정 환율 제도에서 중앙은행은 통화 공급에 대한 자율성에 제한이 된다. 자, 우리 쌤이 자고금 그랬었죠. 자본 이동이 완전히 자유롭고 그다음 고정 환율 제도일 때는 독립적 독자적 통화 정책 수행이 힘들다. 그래서 불가능한 삼위일체 트릴레마라고 했습니다. 개념 그대로 나왔네요. 맞습니다. 자, 그래서 1번이 틀렸기에 정답이 된다. 사실 여러분들 내가 늘 말씀드리지만 1번이 답이다 그러면 요거만
체크하고 넘어가는 게 맞는 거예요, 여러분들. 굳이 다 하실 필요가 없어요. 시간을 벌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1번이고요. 7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뭐 재미있고 개념의 문제입니다. 다음은 2020년과 2021년 한국과 미국의 물가지수, 원달러 명목 환율 추이를 나타낸다. 자, 옳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옳은 거예요. 구매력 평가설에 따른 실질 환율은 불변이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매력 평가설이 성립할 때 실질 환율은 이와 같은 논리에 의해서 1이 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런데 이 표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내 물가입니다. 자, 만입니다. 만 분의, 자, 명목 환율이죠. 네, 100입니다. 그 다음 해외 물가죠. 100입니다. 자, 바로 얼마 나옵니까? 1이 나오죠. 근데 21년도 자, 우선 국내 물가 12,000입니다. 자, 그리고 명목 환율 120이고요. 자, 미국 물가 100. 역시 12,000 나오죠. 자, 그러니 소거하면 1이 나오죠. 그래서 불변임을 확인 가능합니다. 바로 1번 답이죠. 자, 그런데 불필요하게 2, 3, 4를 또 보면 시간만 낭비해요. 자, 명목 환율 움직임은 이잘 평가설의 주장과 일치한다. 이잘 평가설은 물가지수가 아니라 국내 이자율과 해외 이자를 통해서 검증해야 되는 거니까 알 수가 없죠. 그 다음 3번. 자, 명목 환율 움직임은 구매력 평가설의 주장과 반대된다. 자, 여러분들, 우리 구매력 평가설에서 명목 환율 변화율, 자, 명목 환율 변화율은, 자, 우리 국내 물가 상승률에서 해외 물가 상승률을 뺨으로써 어떻습니까? 구할 수 있었어요. 자, 국내 물가 네 20% 상승입니다. 자, 미국 물가 불변이네요. 0입니다. 그러면 여기도 이제 20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지 보자고요. 어떻습니까? 100에서 120으로 20%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어떻습니까? 일치하죠. 그러니 3번도 잘못입니다. 자, 4번 선지도요. 우리 공간번호도 있었고요. 우리 국회직 기출문제 설명할 때 많이 다뤘었어요. 자, 명목 환율 상승으로 아무리 명목 환율이 상승해도요. 잠시 전에 봤지만 실질 환율이 불변이면, 자, 우리 순수출은 실물이라서 실질 환율에 영향을 받는데 실질 환율이 불변이니까 순수출 증가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자, 따라서 다 틀렸고 오로지 몇 번 답이다? 1번 답이다. 자, 8번으로 가겠습니다. 사실 기대 이론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점검을 했었습니다. 쌤이 강의할 때 많이 해드렸었고 또 우리 막판에 그 고난도 신유형 특강에서도 철저한 정리를 해드렸거든요. 우리 기대 이론은 장기 채권의 장기 이자율은 단기 채권 단기 이자율들의 단순 평균이다. 그리고 장기와 단기는 완전 대체 관계다. 그리고 팩트 체크 사실 1이었었죠. 함께 동행으로 변한다는 거 설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이자율들이 낮을 때 결국 우상향하고, 그 다음에 높을 때 우하향하는 거, 자, 이걸 설명 가능했지만, 자, 기대 이론은 사실 3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했다고 그랬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수익률 곡선이 우상향하는 건 설명하지 못했다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대로 나왔죠. 우선 완전 대체 관계다. 네, 동반 설명한다. 팩트체크 1번이었습니다. 그 다음, 하지만 일반적으로 전형적으로 우상향한다는 사실은 입증하지 못했죠. 그래서 바로 3번 답이고요. 4번은 현재 비해 미래 단기가 하락한다. 평균 내는 거니까 예상되면 수익률은 우하향한다. 당근입니다. 그래서 3번이 잘못됐기 때문에 정답이 되고요. 자, 우리 이제 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사실 뭐 별거 아니죠. 최대 보험료는요, 최대 보험료는 쌤이 애초 자산에서 뭘 뺀다 했습니까? 확실성, 등가를 뺀다. 뭐 그대로 푸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단지 조심할 건 최초가 1600입니다. 근데 사고 나면 1200의 비용이 발생한다는 것은 남는 자산 총액을
구해야 되니까 얼마입니까? 400이죠. 따라서 최초가 1600이고요. 남는 자산이 40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사고 확률이 25%니까 남는 자산 400 될 확률도 25%. 자, 0.25 4분의 1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고 나지 않은 확률은 4분의 3 0.75가 되겠죠. 사실 기대치는 구하실 필요 없지만 공부를 해서 한번 해보면 요거 4분의 1이 얼마입니까? 100이 나오고요. 요거 4분의 3입니다. 4 나누면 400, 3 곱하면 1200이 될 테니 기대치는 1300이 되네요. 자, 우리 확실성 등가를 구하기 위해서 기대효용이 필요한데 무리함수였습니다. 자, 루트 400이죠. 루트 1600입니다. 루트 400은 자 20이죠. 0.25 4분의 1을 곱하게 되면 5가 나오죠. 그 다음 1600은 40입니다. 자, 4분의 3을 곱하면 4로 40 나누면 10이고 3 곱하면 30입니다. 그래서 기대용은 35가 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확실성 등가는 35가 되려면 확실성 등가는 제곱하면 되죠. 1225가 나오죠. 그러니 최초 자산 1600에서 확실 등가 1225를 빼주게 되면 375로 계산되기 때문에 몇 번 답이겠습니까? 3번이 답이 되죠. 자, 우리 계속해서 10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많은 친구들이 이거 쉬운 문제인데 이걸 좀 실수를 해서 시간이 좀 오래 걸리거나 또는 답을 잘못 체크하는 경우가 있었더라고요. 자, 우리 세금 부과할 때 조세 수입을 어떻게 할 거냐? 조세 수입은 단순하죠. 단위당 조세. 자, 단위당 1의 종량세니까 1에다가 자, 바뀐 거래량만 구하면 된다. X2에 매겼으니까 X2의 바뀐 거래량만 계산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새로운 예산선을 구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이게 재밌어요. 우리 보험계리사 문제 다 해드리는 이 내용 공간번호 참 위대합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지금 보시면 소득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소득에서 그 정액세율을 뺀 게 남는 소득이죠. 그 다음에 X에 대해서는 종량세 T를 부과한다. 그럼 X값은 PX의 T를 더하면 되는 거고요. 자, Y에 대해서 보조금을 부과한다. 그러면 보조금을 지급한다. 그러면 가격에서 보조금을 빼면 되거든요. 이러면 새로운 예산선을 구할 수 있어요. 다 나오는 겁니다. 공간번호에서. 자, 따라서 이 문제를 보시게 되면 새로운 예산선을 한번 설정해 보겠습니다. 자, X1의 값이 2예요. 그러니 이 X1이 될 것이고요. 그대로. 자, X2의 값은 1인데 종량세 1을 부과하니까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도 2X2가 된다. 그래서 예산 그대로 200이 된다. 그러면 우리 예산선 기울기는 PX2분의 PX1인데 똑같이 2가 되는 거니까 1이 되겠죠. 자, 우리 효용 극대화라고 하는 것은 다 아다시피 자, 우리 YX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예산선과 무차별 곡선의 접점에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산선 기울기 구했고요. 무차별 곡선의 접선의 기울기는 M-X1, X2인데 쌤이 늘 말하는 친구 이름 MUX2분의 MUX1. 자, X2로 미분하게 되면요. 무리함수죠. 이 루트 X2분의 1. 자, X1으로 미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루트 X1분의 1. 자, 이거 소거되면서 결국 역수치하면 루트 X1분의 루트 X2로 쓸 수 있죠. 요거랑 누구요? 예산선 기울기 1이 같으면 돼요. 그러면 이거 넘기고 제곱하면 그대로 X1, X2가 같아지겠죠. 요거와 예산선을 연립하면 되잖아요. 우리 예산선은 이미 여기 구해놨죠. 이게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X2를 구하는 거니까 이걸 X2로 바꾸면 여기 X2가 되면서 4X2가 되죠. X2는 50의 수량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다 50을 대입하게 되면 조세총액 얼마 된다? 50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2번이 되네요. 좋습니다. 자, 11번으로 달려보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도 별거 아니었고요. 신고전학파의 투자 모형에서
자본의 순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아닌 것은, 자, 아시겠지만 VMPK는 사용자 비용 C였었죠. VMPK는 P 곱하기 MPK이고요. 그다음에 사용자 비용은 RDPK였습니다. 자, 그러면 감가상각이 떨어졌다. D가 감소했습니다. 사용자 비용 줄겠죠? 그 다음에 실질 이자율 하락했습니다. 역시 R이 떨어져도 사용자 비용 줄어요. 직관적으로 봐도요, 사용자 비용이 주니까 보다 많이 뭐 할 수 있습니까? 투자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정확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Y축이 비용 C, X축이 자본 K라고 한다면 VMPK는 우하향으로 그릴 수가 있습니다. 현재 여기 있던 체제였는데 사용자 비용이 감소한다면 이렇게 바뀌죠. 자, 그러면 K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만큼 투자가 증가한 거니까 1번과 4번은 당연히 순투자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할까요? 우리 기술이 발전한다. 기술이 발전하면 MPK가 늘어요. 당연하죠. 그래서 VMPK가 우측 또는 상방 이동을 하게 됩니다. 상방 이동 또는 우측 이동하게 되죠. 그러니까 원래 이런 상태였다고 한다면 이만큼의 K였는데 이게 우측 이동, 상방 이동하면서 이만큼의 K로 바뀌었다는 것은 투자가 뭐 했다는 뜻입니까? 증가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2번도 맞죠. 자, 그런데 3번의 고용량이 감소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계가 있는데 이걸 다루는 근로자의 고용량이 줄면요, 당연히 어떻습니까? 그에 따른 생산량은 줄 수밖에 없죠. 따라서 VMPK가 좌측 이동합니다. 결과적으로 이거는 아까 기술 발전과 정반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순투자가 줄 수 있죠. 그래서 몇 번 틀려 정답이라고요? 3번 틀려서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12번입니다. 많은 친구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쌤, 이거 생소하다. 과거에 나왔던 기출문제고요. 사실 이 문제는 설사 이 내용을 사전에 몰랐어도 이거 풀 수 있거든요. 쌤이 자꾸 말씀드리지만 너무 많은 내용을 자꾸 알려 하면 오히려 경제 문제 풀 때 지장을 초래해요. 자, 기본적으로 통화 공급의 증가에 전달 경로에 가장 중요한 게 우리 뭐였습니까? 금리 경로였었죠. M을 늘려서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를 늘려서, 그래서 Y가 증가하는 금리 경로가 통화정책의 전달 경로의 메인이죠. 그런데 이거 이외에 여러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부의 효과, 토빈의 Q, 그리고 대차 대조표 경로, 은행 대출 경로, 환율 경로 등이 있는데 이런 거 디테일하게 몰라도 풀어요.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자, 돈이 많이 공급되게 되면 여기저기서 돈이 있으니까 어떤 특정의 부동산, 뭐 집이라든지 수요가 늘 거예요. 그러면 수요 늘면 그 자산의 가격은 상승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어떻습니까? 소비 증가로 갈 테니 결국 Y가 증가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통화정책 논하는 것이 부의 효과입니다. 자, 이번에 토빈의 Q. 자, 토빈의 Q 이론에 의한다고 한다면 통화량이 증가하게 돼서 이자율이 떨어지게 되면, 자, 여러분들 토빈의 Q는 뭐분의 뭐였습니까? 비용분의, 제가 주가 단순히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아니, 이자율이 떨어지면 투자 비용이 떨어져요. 분모가 떨어지게 되면 전체값 증가하죠. 그런데 하락 자체도 틀렸을 뿐만이 아니라, 참고로 설사 그 말을 몰라도요, 토빈의 Q가 준다, 투자는 감소해요.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이미 요 관계 자체가 언밸런스입니다. 그러니까 상승을 해서 가령 비용이 줄거나 주가가 뛰므로써 그래서 Q가 늘면 투자가 증가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 이번 문장은 사실 무슨 전달 경로에 대한 설명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토빈의 Q 이런만 알면 그냥 푸는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하락과 증가는 맥락을 같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상승해서 결국 뭐 했다? 증가로 가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2번은 그냥 틀린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에요. 그러니까 전달 경로와 관계없이 그냥 잘못된 선지였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처음 본다라는 느낌 때문에 그냥 넋이 나갈 수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진짜 집중하시면 답은 말 문제는 보여요. 비문학 독해가 가장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2번이 바로 답이 나오고요. 자, 우리 3번과 4번도 나왔으니까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돈이 많이 풀리게 되면 아까 이런 요인에 의해서 순자산이 뭡니까? 증가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기업의 어떤 그 재무제표가 좋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재무제표가 만약에 나쁜 그런 경우에는 은행 입장에서는 대출을 잘 안 하려 하죠. 우량 기업한테만 대출하니까. 그러면 이 불량 기업이라고 낙인찍힌 이 기업은 은행에서 대출 받기 위해서 어떻습니까? 결국 이자를 많이 내가 부담할 테니까 나한테 대출해줘 라고 하는 자칫 역선택을 초래할 수도 있었죠. 그런데 이자는 개선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어요. 낮은 이자율로 빌려갈 수 있죠. 그래서 역선택을 줄일 수 있고요. 또 지금 불량 기업들이 대출을 받아간 다음에 다른 쪽에 투자하거나 또는 고위험에 투자함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보일 수 있는데 이거를 막을 수 있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대출이 증가하면서 결국 투자 증가하기 때문에 결국 통화정책 효과가 있다를 얘기하는 거 바로 대차 대조표 경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거 자세히 몰라도 되거든요. 자, 4번 가계대출이 증가한다. 우선 돈이 많으니까 대출의 여력이 증가해서 가계대출이 증가해서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역시 소득이 증가할 수 있다. 바로 은행 대출 경로가 됩니다. 자, 또 환율 경로. 돈 뿌리면 이자율이 떨어지면서 외자 유출이죠. 외자 유출은 환율 상승이니까 역시 소득을 증가시킵니다. 자, 물론 이건 변동 환율 제도 때 통하겠죠.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알아야만 푼다? 그렇게 출제를 안 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너무 그런 점에 집착 안 하셔도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산수 계산 문제를 빠르게 정확히 풀면서 그러면서 시간적 여유, 마음의 여유가 있으면 말 문제가 금방 보여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자, 답은 2번이 옳지 않아 답이었고요. 자, 13번 되겠습니다. 이것도 뭐 많이 나왔던 빈출 문제입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형적인 라스파이러스 방식이죠. 자, GDP 디플레이터는 파쉐 방식이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라스파이러스 물가지수를 본다고 한다면 P5분의 PT였는데 가중치를 기준 시점을 두죠. 자, 그러면 CPI 라스파이러스 방식은 소비자들이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아진 재화 대신에 가격이 낮아진 재화를 구입할 수 있다는 사실. 자, 이거 대체 효과죠. 비싸지면 딴 데로 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대로 있잖아요. 대체 효과를 잘 반영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바로 1번이 답인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문제에서 재미난 사실들은 1번이 답이 좀 많더라고요. 여러분들 1번이 답이다 그러면 옳지 않은 거 이거 확인하고 바로 넘어가야 되는데 근데 다 본다는 거죠. 정말 그럴 필요 없거든요. 자, 그 평상시 훈련으로 이런 훈련이 잘 체계화됐을 때 시간을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자, 2번. 자, CPI는 라스페레스 방식으로서 기준 시점 가중치죠. 바로 고정된 가중치였습니다. GDP 디플레이터는 파쉐 방식이라서 이거는 비교 시점이죠. 이거는 변화된 가중치죠. 변화하는 가중치죠. 따라서 2번 맞습니다. 3번. 쌤이 비법 특강에도 그렇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소통 포함이다. 소비자 물가지수만 통계청이 작성하고 그리고 수입품의 가격 변화도 포함시킨다 라고 했어요. 자, 해외 생산에서 한국 판매된다. 수입품이죠. CPI 영향 주지만 포함되니까 GDP 디플레이터는 반영되지 않죠. 정확히 맞습니다. 4번. 경제 내에 새로운 상품이 도입되면 화폐 실질 가치가 상승하는 효과가 발생하지만 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 사실 신상이 들어오게 되면 같은 돈으로 살 수 있는 선택폭이 확대되기 때문에 그 실질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이게 뭐합니까? 반영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4번도 역시 맞는 선지가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14번입니다. 14번 문제를 접하시면서 야,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하시는데 맞습니다. 1번 수요의
탄력성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대부분의 재화의 경우 수요는 단기보다 장기에 더 가격 탄력적이다. 쌤이 장타 그랬죠? 장기일수록 탄력적입니다. 맞습니다. 대체재가 적으면 비탄이죠. 네, 더 탄력적이라 했으니 당연히 2번이 틀려서 정답이고요. 자, 열등제는 소탄이 음입니다. 자, 우리 보완제 뭐였습니까? 교탄이 음의 값을 가졌죠.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마이너스니까 보완하자. 시험장에선 효자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2번이 옳지 않은 답 정답이고요. 자, 15번을 보겠습니다. 사실 15번은 여러분들 약간 당황했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투입과 그 다음에 산출 유형에서 투입은 비용 또는 노동 따위, 산출은 생산량 나오는데 가격으로 주어지다 보니까 당황했을 텐데 이미 여러분들 PY, PX로 줬지 않습니까? 그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의 X의 상대 가격과 을의 X의 상대 가격 계산하셔서 사이값 구하시면 모두 이득 보는 교육적으로 구할 수 있죠. 해보겠습니다. 갑. 자, 갑의 PY. 자, YJ 가격 갑 얼마입니까? 60. 자, 갑의 X의 가격. 자, PX 얼마입니까? 24. 가볍게 0.4가 나오고요. 그 다음 을 쪽입니다. 자, PY. 갑의 YJ 가격 20이죠. 그 다음 갑의 XJ 가격 얼마입니까? 10이 나옵니다. 반이네? 0.5. 그래서 0.4와 0.5 사이에 있을 조건은 3번만이네요.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16번으로 갑니다. 사실 이 문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들. 이거 쉬운 거 아니죠, 그죠? 근데 쌤은 이미 리카르도 등가 정리 라운드 1, 라운드 2, 라운드 3를 진행하면서 다 해드렸고 비법 정리도 그대로 있습니다. 수없이 많이 했죠. 자, 리카르도 등가 정리는 핵심적 내용이 뭐였습니까? SP가 증가한다. 소비는 풀변이고. 자, 그러면 SG 정부 저축은 같은 크기만큼 줄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저축 SN은 뭐라 했습니까? 불변이 되죠. 대부자금의 공급이 불변이니까 실질이자율도 불변이었습니다. 그래서 보다시피 요 네 개 중에 누구만 변하고 있습니까?를 얘기한다면 SP만 증가한다. 나머지 모두 불변이다. 자, 1번 민간 소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맞네요. 국민저축은 불변 틀렸습니다. 2번 민간저축과 국민저축 모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민간저축은 증가죠. 국민저축만 영향 주지 않았죠. 틀렸습니다. 3번 민간저축을 증가시키지만 국민저축은 영향을 주지 않는다. 정확히 맞죠? 3번다. 4번 민간소비 증가 불변이라니까요. 국민저축 불변? 네, 다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됩니다. 아주 좋은 문제고 내공이 있는 문제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쉽게 풀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17번입니다. 자, 우리 세 케인즈 학파의 견해. 세 케인즈 학파는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분명히 합리적 기대를 전제하기에 합리적 선택을 받아들인다고 그랬죠? 않는다? 잘못입니다. 자, 그리고 불완전 경쟁을 전제합니다. 그죠? 완전 경쟁은 세고전이 쪽이죠? 네, 그래서 틀렸고요. 자, 4번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세 케인즈 학파는 여전히 단기적으로 경직성을 보이기 때문에 AS 곡선이 우상향이다라고 했어요. 이제 보세요. 분명히 경직적이어야 수평에 가까워지거든요. 근데 변동성이 커지면 수평에 가까워질 수가 없죠. 아예 틀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1번에서 자, 개별 기업의 메뉴 비용이 존재하면 그 값이 작더라도 가격이 경직성을 유지할 수 있고 이래서 단기 AS가 우상향이다라고 배웠었어요. 그래서 이 메뉴 비용 이론은 경직성을 설명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었죠. 작다고 해도 이 말에 상당히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이것도 역시 우리 공간번호에 있던 내용이고요. 2, 3, 4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맞는데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린다면 알려진 사실이라면 메뉴 비용이 아주 작더라도요 여전히 경직성이 유지됩니다. 그래서 1번은 정확히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제가
작전까지 짜서 다 해드렸죠. 자, 실업 중에 구조적 실업은 그렇습니다. 구조적 실업은 노동 공급량이 노동 수요량을 단순 초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초과하는 것이 구조적 실업이죠. 1번 맞습니다. 자, 그리고 구조 실업은 제가 최효노 그랬었어요. 최저임금, 효율임금, 그런 노동조합 등등등이 구조 실업 발생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죠. 다 그대로입니다. 2번 마찰적 실업은 노동자들이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시적 실업이 생긴다라고 했었죠. 완전함에도 아닙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2번이 되죠. 자, 19번이 됩니다. 테일러 준칙은 이미 시험에 나오고 있고 쌤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 그래서 고난도 신유형에서도 굉장히 자세히 해드렸었는데 그 정도 수준보다는 아주 낮게 나왔죠.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 테일러 준칙에 따라 중앙은행이 목표 명목 정책 금리를 결정한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그렇습니다. 자, 산출 갭과 인플레이션 갭이 목표 명목 정책 금리 결정에 영향을 준다. 이 공식에 산출 갭, 인플레이션 갭이 있으니 당연히 맞죠. 2번 현재 실제 인플레이션이 목표 인플레이션율보다 낮다. 그러면 낮은 거에서 큰 걸 빼면 이 값은 음수가 되죠. 그러면 인플레이션 갭 부호가 마이너스가 된다는 것은 결국 목표 명목 정책 금리를 낮추는 요인이겠죠. 내린다. 사실 이거는 수리적으로 이렇게 푸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 직관적으로 어떻습니까? 실제 인플레이션율이 목표치보다 낮다? 지금 경기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금리 내려야죠. 예, 그래서도 2번은 맞다. 자, 3번이 되겠습니다. 중앙은행이 경제의 잠재 실질 GDP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우선 맞는 선지부터 먼저 할까요? 4번 먼저 할게요. 균형 실질 정책 금리가 실제보다 과대평가되어 있다면, 그러니까 실제는 3인데 균형 실질 정책 금리가 실제는 3인데 얘보다 과대평가돼서 5가 됐다고 한다면, 자, 실제보다 이게 커졌으니 당연히 목표 명목 정책 금리를 높아지게 하는 요인이겠죠. 그래서 4번은 그대로 맞고요. 그 다음 3번 중앙은행이 경제의 잠재 실질 GDP를 과소평가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이거는 반대입니다. 진실은 5인데 지금 과소평가해서 3이 됐다는 얘기는 원래 5이어야 하는데 3으로 낮아진다는 얘기는 빼는 값이 낮아진다는 것은 전체 값을 크게 하겠죠. 그래서 적정 수준보다 높게 결정되게 하겠죠. 낮게라 했으니 3번이 잘못입니다. 한 번 더요. 자, 잠재 실질 GDP를 과소평가한다. 진실은 5인데 낮게 해서 3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빼는 값이 작아졌으니 덜 뺀다는 것은 이게 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목표 명목 정책 금리를 높게 결정되게끔 하겠죠. 낮게라 했으니 잘못이다.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번. 쌤이 이거 우리 친구들 실강 친구들은 압니다. 정말 많이 강조했고, 왜 많이 강조했냐면 쌤은 오히려 쌤의 작전 잠시 뒤에 볼 실크 자켓이라든지 이런 작전보다 20번이 더 놀랐어요. 저가 더 놀라요. 왜 그러냐면 이거 완벽하게 예상했거든요. 제가 22년도 국회직 기출문제 다 풀어드리면서 이거 너무 좋은 문제다. 그러니까 일반 균제와 황금률 균제를 비교하는 문제는 너무 좋다라고 정말 자세히 했는데 이게 그대로 나왔다는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저도 놀랐어요, 사실은요. 자, 우리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일반 균제는요, SFK는 NDGK. 그 다음 황금률 균제는 MPK는 NDG라고 조건이 주어졌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우선 1인당 생산함수 FK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총 생산함수에서 바로 잡을 수 있죠? 언제 이걸 또 L 나눕니까? 그죠? 다 증명해 드렸어요. 자, 작전 스몰 y 쓰시고요. 요 K를 스몰 k 쓰시고 지수만 붙이면 된다. 따라서 이것은 루트 스몰 k가 됨을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저축률은
한계 소비 성향 0.7이니까 한계 저축 성향 저축률은 30%, 0.3이겠죠? 그 다음에 K 2분의 1승이고요. 그 다음 NDG 기술 진보 없으니까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5% 나옵니다. 0.5, 0.05 K가 되죠. 그러면 양변을 100배하면 여기는 30이 나오고요. 여기 5가 나왔습니다. 5로 나누면 6이 되죠. 그래서 우리 6 루트 K는 K가 되겠죠. 쌤이 이거 빨리 푸는 방법, 이걸 제곱하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곱하면 66에 36이니까 K는 36이 나온다. 자, 그러면 Y는요? 요거 36 대입하시면 루트 36은 6이죠. Y는 6이다. 자, 이제 1인당 소비는요? 자, 여러분들 분명히 한계 소비상 0.7을 1인당 소득에 곱하면 되니까 6, 7에 42, 4.2가 되네요. 그래서 일반 균제 상태 때 아주 깔끔하게 구할 수 있어요. 자, 1번 6이 아니라 36, 2번 5가 아니라 1인당 소비는 4.2죠. 다 틀렸습니다. 자, 황금률은요? MPK는 NDG다. 쌤이 그랬죠? 원래 MPK는 총 생산함수에서 K로 미분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 없다고 그랬어요. 1인당 생산함수를 K로 미분해 된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얼마 됩니까? 2 루트 K분의 1로 바로 구할 수 있죠? 바로 구했습니다. 자, NDG는 다 더했더니 0.05 되고요. 자, 0.05는 100분의 5, 20분의 1이 되죠? 자, 여러분들 이거 빨리 하는 방법. 요거 얼마 있으면 20 될까요? 10이죠? 그러면 루트 K가 10 되려면 K는 100이면 되죠? 그래서 K는 100이다. 따라서 Y는요, 우리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죠? 루트 100은 10이니까 Y는 10이다. 자, 조심할 거는 황금률일 때 저축률, 소비율. 바로 요거죠? 황금률일 때 요게 저축률이고 여기가 소비율이 되는 거니까 0점을 곱해서 5가 된다는 점. 예, 다 아실 텐데 실제 시험장에선 요걸 실수하는 분들이 의외로 있더라고요. 자, 어쨌든 황금률의 1인당 자본량은 100입니다. 10 아니죠? 자, 1인당 소비는 얼마입니까? 5 맞네. 몇 번 답입니까? 4. 너무 좋은 문제예요. 너무 좋은 문제. 여러분들 국회직 그리고 그에 나오는 국회직 그리고 공간번호 진짜 중요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21번 갈게요. 자, 이 문제도 뭐 여러분들 총 수요와 총 공급 곡선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1번 경제 전체의 자본량이 증가하면 단기 총 공급과 장기 총 공급 모두 우측으로 이동한다. 전체적으로 자본량 많이 투입하면 생산량 늘죠. 단기든 장기든. 정확히 1번 답입니다. 자, 우리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봅시다. 2번 단기 AS가 우상향하는 것은 일단 명목임금의 뭐요? 경직성이지 신축성 아니죠? 틀렸습니다. 자, 3번은 재밌습니다. 완전 고용을 가정하는 고전학파 모형에서 고전학파 모형은 MVP화이기 때문에 확장 재정을 하더라도 총수는 안 변해요,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소득은 변동하지 않죠? 3번 틀렸습니다. 4번입니다. 낚이시면 안 됩니다. 물가가 나오면 AD든 AS 뭐예요? 곡선상이지 곡선 자체 아니죠? 바로 틀렸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2번. 사실 이 문제도 별거 아닌데, 그러니까 이거예요. 계산 문제가 뒤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이게 집중력이 좀 떨어지면서 이게 빨리 정확하게 단번에 답이 안 나오면서 많은 친구들이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집중력 필요합니다. 어려운 계산도 아니거든요. 자, 최대 산출량, 다른 말로 비용 최소화죠. 그래서 생산자 균형점을 구하는 조건이에요. 뭡니까? MRTSLK와 R분의 W가 뭐 하면 됩니까? 일치하면 되죠? 여기서 나오는 식과 그 다음 등병선 C는 WL, RK 요 두 식을 연립해서 풀면 답이 나오는 문제였어요. 근데 재미난 사실은 이 자체를 직접적으로 못 구하죠. 그래서 쌤이 늘 말씀드린 친구 이름 뭡니까? MPK분의 MPL이 있었죠. 이 친구 이름만 활용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MPK 100L 빼기 4K분의 MPL 100K 빼기 L 요걸 먼저 좌측에 두고요. R분의 W R이 10,
W5니까 2분의 1이 되죠.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크로스해서 곱할게요. 그러면 200K 빼기 2L이고요. 요거는 그대로 100L 빼기 4K죠. 자, 그러면 우리 요 L을 먼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여기 넘기면 100L에 2L이니까 102L. 자, 요거 넘기면 204K죠. 그러면 2배니까 L은 2K가 됩니다. 이거를 등병선과 연립하자라고 했어요. 자, 우리 등병선 WL, RK는 전체 비용 C가 되는데, 자, 주어진 거 여기 1000 그대로 있죠? 네, 그 다음에 W가 5입니다. 5L, R이 10입니다. 10K, 1000. 자, 5로 나누면 요건 2K고요. 여기는 200이 됩니다. 그럼 요거 L 대신에 2K를 대입하시게 되면 전체가 4K. 4K가 200이니까 K는 50이 나오죠. 요거 50이면 L은 100. 자, 그래서 K 자본이 50이고 노동 L이 100이다. 몇 번 답입니까? 4번 답.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인 거예요. 이게 어려울까요? 아니거든요. 누구나 풀 수 있는데 왜 그러면 시험장에서 빨리 못 푸는 것인가? 그게 우리의 과제인 거예요. 그래서 단순 산수를 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첩경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자, 우리 이제 23번입니다. 얘도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연속해서 계산 문제가 나오니까 우리 친구들이 많이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자, 우리 가격 차별입니다. 이거 가격 차별은 자, MR1과 MR2가 MC와 같으면 되죠. 기본 공식 그대로 이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MR1을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자, 절편 같고요. 기울기 2배. 근데 이제 여기에서 MC는 여기서 MC를 구하면 미분하면 Q 더하기 5가 되면 알 수 있죠. 그런데 Q는 자, Q1과 Q2의 합이라 주어졌으니 Q1 더 Q2 5 이렇게 이제 쓰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앞쪽이 Q1이 나왔으니까 이거 구분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 넘기면 50이죠. 넘기면 3Q1 더하기 Q2가 됩니다. 자, 요식 하나를 얻었고요. 그 다음 우리 시장 2에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절편 35로 갔고요. 기울기 2배 바로 Q2. 자, MC는 똑같죠? Q1 더하기 Q2 5. 그래서 넘기면 30. 넘기면 Q1과 이 Q2가 되겠습니다. 요 두 식을 연립해서 Q1은 14, Q2는 8이 됨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입하면 가격 구할 수 있죠. 여기다가 14를 대입하면 얼마입니까? 41. 여기다가 8을 대입하면요. 4 나오니까 31이 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24번을 만났어요. 지난 토요일 날 우리 생방송 토크를 할 때도 댓글창에 그 말이 있었는데 쌤은 그 생각을 해요. 쌤은 여러분들한테 합격을 위한 강의를 하고 싶다라고 무수히 많이 얘기했습니다. 진짜 그 결정체가 바로 실크 자켓이죠. 이거 내용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 쌤 심화 수업 때부터 최근엔 맨날 해주잖아요. 실크 자켓은 그래서 국합격 봉투 모의고사에서도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했었고요. 그래서 쭉 정리를 했었습니다. 심화 수업 때 다 했다는 거 아마 아실 거예요. 저의 강의를 듣는다면 실크 자켓은 저의 존심임을 아실 거예요. 정말 저의 진정성이 바로 문제에 발현돼서 우리 친구도 저한테 그랬어요. 마지막 때 계산 문제 막 힘드는데 실크 자켓 딱 뜨면서 너무 기뻤대요. 아, 이건 합격이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쌤이 개념 왜 그러는지 다 설명했거든요. 심지어 막판 킬러 특강 41장에서 아예 목차가 실크 자켓 그래서 완벽하게 다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결론이 우리 뭐였던 겁니까? 한계 소비 성향 C가 클수록 한계 소비성 C가 클수록 재정이든 통화든 모두 효과 있고, 그 다음 화폐 수요 소탄, 다른 말 마샬 K죠. 마샬 K가 뭐 할수록이요? 작을수록 모든 정책은 짱이다. 이미 설명했고 그 이유까지 완벽하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 적용만 하면 된다고 그랬죠? 적용만 하면 답이에요, 여러분들. 자, 1번 화폐 수요 2탄이 크다. LM 곡선이 완만한 우상향. 이 말의 뜻은 상대적으로 IS는 가파른 우하향이다.
자, 그러면 재정짱이죠. 통화 뭡니까? 감소죠. 개념입니다. 2번, 화수 소탄이 크다? 아니, 소탄이 작으면 모두 짱인데 이게 크면 모두 약이지. 이것도 약이에요, 약. 그래서 답이 몇 번? 2번 끝. 뭘 더 봐요? 또 3번, 한계 소비 성향 클수록 재정 통화 모두 증가한다. C가 크면 모두 짱이라고 그랬죠. 아니, 이 정도면 정말 제가 할 거 다 한 거 아닙니까? 그대로 나왔잖아요. 그대로 선지 나왔어요. 그대로 나왔습니다. 최근엔 심화 수업 때부터 합니다. 제가 많은 친구 처음에 막 하다가 이게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합격의 지름길이에요. 정말 제 스스로 자부합니다. 그래서 3번도 맞고 2번 틀려 정답이고요. 4번, 투자의 이탄이 작을수록 IS 곡선이 가파른 우하향이 되겠죠. 상대적으로 Lm은 완만한 우상향이라 이런 경우는 가파른 기울기 정책장이니까 재정장, 통화 감소 다 맞습니다. 자, 그래서 2번만 틀렸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였고, 실크 자켓 드디어 나왔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한테 이런 고난도는 쌤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바로바로 풀잖아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세이브해 주는데요. 네, 우리 마지막 25번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5번이 이거 완전 산수 문제 아닙니까? 수학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얼마나 빠르게 정확히 하느냐가 진짜 합격의 지름길이라니까요. 자, 처음에 정부 지출이 100일 때 125로 늘었다. 그 다음 물가가 2에서 5로 상승했다. 소득과 이자율의 변화는 다 해야죠. 자, IS 곡선은 Y는 CIG, C 200, 0.75 Y 빼기 T, T는 조세 100, 그 다음 I는 200 빼기 25R, G는 자 100입니다. 계산해 볼까요? 우선 마이너스 25R은 안 변해요. 그대로 갑니다. 0.75Y 넘기면 0.25, 이것도 바로 갑니다. 숫자만 계산합시다. 요거 200과 200 돼서 400이죠? 400 저장. 그런데 요거 마이너스 75, 요거랑 계산하면 25죠? 그래서 425. 그 다음 4분의 1이니까 4배하면 100이죠? 요거 4배하면요, 끊어보세요. 4에 4배하면 1600이죠. 25 4배하면 100이니까 170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런 식 하나를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LM 곡선은요, 자 P분의 MD가 자 Y 빼기 100R, P분의 MS가 자 1000인데 P로 나눠야 되죠? 2. 그래서 여기는 500 나오고요. 그래서 요식과 요식을 서로 연립하면 Y는 1100과 R은 6이 나오죠. 자, 이제 그러면 변화된 모습을 한번 해보자. 똑같는데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볼게요. 100이 아니라 125가 됐어요. 여기 125가 된 거예요. 그럼 아까와 똑같은데 요것만 달라져요. 자, 분명히 요렇게 계산하시면 75, 마이너스 75인데 여기 125니까 플러스 50이죠. 기존의 400과 플러스 50 더하면 450. 자, 4분의 1이니까 4배하면 100R. 4배 마찬가지입니다. 4, 4, 16, 1600인데 4, 5, 20, 200이니까 1800이 되죠. 자, 이 경우도 2가 아니라 5로 나누면 200이 됩니다. 요거와 요걸 연립하면 Y는 1000, R은 8이 됩니다. 그러면 Y는 명백히 1100에서 1000으로 100만큼 줄었고요. R은 6에서 8로 이만큼 늘었으니 몇 번 답입니까? 3번이 답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7급 객관식 경제학을 정복하는 길 1번 뭡니까? 단순 산수 문제를 빠르게 정확히 한 번에 풀 수 있느냐. 아무리 급박한 상황 속에서 이게 첩경입니다. 두 번째, 기본적으로 여기서 마음의 여유를 찾으면 말 문제는 쉽게 풀 수 있어요. 고난도는 국쌤을 믿으면 됩니다. 쌤 정말 노력 많이 했고 이번에도 많이 검증돼서 그대로 다 나왔잖아요. 아까 실크 자켓은 진짜 아주 중요한 내용이에요. 저의 강의를 심화 때부터라도 들은 사람은 얼마나 제가 얘기 많이 하는지 아실 거예요. 많은 친구들이 정말 저한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보내오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진짜 마지막 우리 2주 뒤에 서울시 지방직 시험이 있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쌤의 강좌 봉투 모의고사 이번에 엄청 적중했습니다. 그 봉투 모의고사를 먼저 정복하시고 다시 한번, 그 다음 두 번째 고난도 신유형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MP 곡선 안 나왔거든요. 저는
서울시 지방직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권한도 신유형까지 마스터하신다고 한다면 충분히 서울시 노르범직 합니다. 자, 지금까지 해커스 국경제약 담당 강사 김종국이었습니다.